지금 중국하고 이란 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적인 걸 주로 하고 외교적인 걸 지원해 준다 치면 이란하고 중국은 경제적인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떼기가 굉장히 힘들죠. 러시아는 전쟁 후에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이란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려 할 겁니다. 현재는 필수적인 파트너지만 영한 동맹이 아니지 않느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면 그 다음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미국, 중국, 러시아는 각각 하메네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메네이는 뭐 그 자체로는 한 37년 집권한 사람이죠. 지금 이야기한 세 나라가 다른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거 대상인가 합상 파트너인가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보고 있고, 트럼프는 1월 달에 폴리티코 인터뷰를 하면서 하메네이가 37년간 통치를 종식했고 이제 이란이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란 내부에 요동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데, 근데 하메네이는 트럼프를 범죄자고 오만한 파라오다. 파라오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의 옛날 왕을 파라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동시에 작년 봄에 트럼프가 하메네이를 만날 의향이 있다 그러고 60일 협상도 제안하고 있죠.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이 공개적인 성명과 비공개 메시지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상대를 불균형에 빠뜨리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공세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의 딜레마는 이제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협상을 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뭔가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이라크 전쟁 하는데 2조 달러가 들었고 미군이 4,500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이라크보다 한 5배 큰 나라예요. 4배에서 5배. 인구가 한 9천만 정도 되고 국토가 이라크의 4배고, 그리고 거기가 다 산악 지역이고 해서 굉장히 공격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내륙 도시니까 참수 작전도 어렵고, 그리고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한 4, 5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 공격을 바로 받을 수 있죠. 지난번에 작년에도 벙커버스터로 이제 미국 그 전략 폭격기가 폭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때렸죠. 미군한테 통보하고 때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막을 수 없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표적들이에요. 옛날에는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힘이었는데 지금은 위험 요소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지금 그 주둔하고 있는 것들도 돈 만들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이 빨리 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협상을 하게 된다. 그때는 장점이 뭐냐니까 비용은 별로 안 들죠. 그리고 트럼프가 뭐 협상의 달인이라 그러니까 뭐 거래 기술을 과시할 수 있는데, 단점이 뭔가 하메네이가 협상에 대해서 신뢰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이란의 적인 여기에서 협상을 반대해요. 그리고 미국 내 강경파들도 굉장히 이란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이거 반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하메네이를 협상이 가능하면 파트너고 불가능하면 제거 대상이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태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으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테이블에 있으면은 파트너인데 테이블에 없으면은 메뉴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술자리에 같이 이렇게 오면 술 없으면 안주거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술 한잔 하면서 뒷담화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같이 직장 동료나 뒷담화하고 싶은데 없으면 그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어쨌든 그런 거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한 말이 정권 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확전 가능성을 경고한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목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정권 교체가 너무 비용이 들으니까 협상이 가능하면 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둘 다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하메네이가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부담스러운 자산이다. 일단 전략적 가치는 에너지 안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이란 원유 수입을 연간에 한 9천만 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1년 대비 한 400%가 증가했어요. 이란이 못 파니까 이걸 대부분 다 이제 중국이 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사가지고 중국이 쓴다기보다 전략 비축유로 쌓아놓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제재를 해도 중국이 충격을 받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여러 군데 초코 포인트를 이제 장악당하고 있으니까 이란도 1대1로를 하나의 허브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중국, 유럽으로 가는 육상 경로의 관문입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테헤란까지 가는 기차가 개통이 돼가지고 기차가 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으로 가고 있죠. 육상으로 가고 있는 거는 이제 해상하고 달리 제대로 못 써요. 다만 육상으로는 이동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되고 해상만치 물동력이 많이 갈 수 없다는 건 있지만은 어쨌든 급한 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고, 차바르 항구는 파키스탄에 만들어 놓은 중국의 1대1로 있는 과다르 항구가 있는데 그걸 보완하는 항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중국하고 25년간 포괄적인 협정을 했어요. 그래서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이란 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러시아하고 관계도 깊지만 러시아는 군사적인 걸 주로 하고 외교적인 걸 지원해 준다 치면 이란하고 중국은 경제적인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미 경쟁 카드로 크링크 축의 일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무너지는 것은 중국에 굉장히 위험해요. 이란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는 것도 중국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와 비슷하죠. 그래서 어쩌면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견제하는 그런 그 세력 간의 다툼으로 보고 있고 석유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제재를 하면 할수록 중국이 가까워지니까 갈수록 다루기 힘든 상황이고 지금도 이번에도 전쟁을 하려고 접어들었다가 중국의 정보함이나 중국의 여러 가지 기술로 방해했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세밀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블로그에다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가치입니다. 반면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란 경제가 4천억 달러밖에 안 돼 중국이 18조 달러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2%밖에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재를 받는 이란을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면 서방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게 있는데 아직도 서방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적 계산은 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전쟁 리스크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은 중국이 석유 공급을 장기적으로 차지를 받으니까 이게 또 중동 전쟁은 중국이 바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그 재료를 쓰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김한건 교수가 분석한 걸 보면 중국은 북중러 다자 협력보다 양자 협력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중국 경제 규모가 커서 그래요. 중국이 여러 나라하고 무역을 하는데 진영을 해놓으면은 진영 반대하고 상당히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방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미국 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중국은 그걸 알지만은 계속 다양화해가지고 우리나라와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영을 해가지고 기분 나쁘고 자르고 나면은 그만큼 어떤 피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중국이 보는 하메네이는 유지는 필요하지만은 미국과 정면 충돌을 할 때는 이게 또 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중러 이란이 어쨌든 뭐 IAEA랑 공동회담도 하고 하메네이를 지원하기도 하지만은 또 직접 지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무기 지원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공격해오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는 군사적전 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망할 정도의 위험이 있으면은 가만히 두고 있지 않지만 평소에는 관여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 주로 경제나 기술 지원에 집중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군사적 지원도 상당히 한 걸로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작년 12일 전쟁 이게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이란한테 러시아하고 중국이 군사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러시아는 이게 이제 전략적 동맹인데 이게 전략적 동맹이면 굉장히 관계가 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동맹인지 파트너 수준인지 좀 헷갈리는데 일단 지정학적 깊이를 보면 러시아의 남부 측면의 안보를 하나 맡고 있죠. 그러니까 카스피해 연안의 협력에 중요하고 러시아의 하나의 취약점인 코카서스 지역이라는 게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 이쪽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란하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나라든 작은 나라고 이제 이란이 큰 나라니까 이게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터키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터키 관계도 있고 터키하고 이란 관계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그 삼각을 이루는 썸 모형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란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러우전을 하면서 이란이 러시아한테 군사용 드론 샤헤드 136을 대량 공급했고 이게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이 검증되고 그리고 러시아는 또 미사일 기술 협력을 해서 우크라이나도 미사일 기술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좀 깊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반서방 연대를 하고 있는데 2025년 1월에 이제 러시아하고 이란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는데 어쨌든 이게 유엔에서 공동 보조도 하고 있고 제재 회피 경로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큰 가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또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이란을 동맹국으로 부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깊지가 않다. 특히 2차 대전 때 소련 시절에 이란이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스탈린 시절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란 사람들한테 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전략적 수준의 동맹이라 그러지만 사실상 전술적 수준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좀 시작한 단계다. 이런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딜레마가 있는 하메네이 정권이 붕괴될 경우하고 유지가 될 경우가 있는데 붕괴될 경우에는 친서방 정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남쪽의 안보가 위협이 되겠죠. 카스피해
지역이 불안정할 거죠. 지금 이미 아제르바이잔하고 그 아르메니아 사이 협상을 백악관에 와서 하고 했기 때문에 특히 장계주 루트 이런 거를 미국 그 중군사 기업이 가가지고 관리하기로 100년 동안 협정 맺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걸 뭐 트럼프 뭐 번영길인가 뭐 이렇게 제목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약간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약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리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약한 상황을 틈타가지고 이제 미국이 야금야금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메네이 정권이 붕괴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메네이를 유지하고 미국과 협상을 한다고 해서 그럼 좋아지느냐? 그러니까 러시아는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죠. 하메네이가 있는 이상. 그렇지만 이란과 미국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조금 소외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위협이 있을 때는 러시아가 필요하지만 미국 위협이 좀 줄어들면은 러시아가 또 가치가 떨어지는 약간 그런 그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울 수도 없고 너무 멀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의 국제 단계는 잘 없는 건데 러시아하고 이란 관계에 좀 독특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러시아는 전쟁 후에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관계 개선을 시도하다 보면 이제 이란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려 할 겁니다. 그래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보는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현재는 필수적인 파트너지만 영한 동맹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현재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실제 행동은 원자로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대규모 무기파면 잘 안 하고 있고 S-400 같은 무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원전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막기 위해서는 보냈지만은 이걸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그걸 중국제를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부분은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 어느 정도 러시아에서 무기를 좀 지원하고 기술을 좀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규모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다. 그만큼 이 딜레마가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란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지금 100% 이게 내 편이다 이렇게 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통적으로 보면은 하메네이가 급격한 붕괴를 원하지 않는 게 세 나라 또 비슷하고요. 핵무장은 이란이 좀 우려가 되고 이게 중동의 핵 도민화가 나타날 건데 자국을 위한 도구적 관계지 가치 공유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특히 이란이 만약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 안에 이제 번성하게 되면 가치가 확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데다가 각자의 생각하는 수준에다 이게 좀 다르고 그 중에 하나가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이게 지원을 받는 걸 별로 그렇게 선호를 안 해요. 근데 작년에 6월 달에 12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약점이 노출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급하게 나갔는데 그 전에 2025년 1월 달에 러시아하고 협정을 맺을 때도 러시아는 우리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는 이란이 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메네이는 이런 삼각관계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중국은 경제 생명줄이고 러시아는 군사 정치를 지원하고 있고 미국은 협상 레버리지로 쓰고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은 미국은 함부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중러시아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면 자율성을 상실한다. 그래가지고 2005년 1월 달에 러시아하고 포괄적 그 동반자 관계 협정 맺을 때도 제목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욕을 안 했는 게 이 어느 한쪽에 지배를 당하기 싫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러시아 연대로 외교 세세대를 열었다 하면서 좀 계산도 있고 그러니까 중러를 의존을 하지만은 엄청나게 의존하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전면적으로 군사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고립적이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군사적 침공을 한다 이때는 완전히 달라진다. 군사적 침공하면 굉장히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은 하메이니를 협상 가능한 파트너, 불가능하면 타겟으로 보는 이런 편리한 관계에 있고요. 중국은 경제적으로 필요하지만 전쟁은 절대 노를 한다. 그러나 망하게 두진 않겠다. 러시아는 현재가 동맹이지만 앞으로 우크라이나 끝나고 나면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이란의 가치가 미국이 공격하면은 할 수 없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버티고 있으면은 그다지 가까워하지 않으려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는 중동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싶은 걸까요? 예, 이게 뭐 지금 돈로지라 그러죠. monroe 닥트린 2.0. 예, 기본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안보 전략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다 그랬는데 잘 들어보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에서 명시된 것은 본토 방어하고 서방구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2순위로 하고 중동은 별로 명시적인 우선순위에 하락했는데 이게 이제 어째 보면은 이라크 전쟁하면서 2조 달러를 쓰고 4,500명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아프간에서도 20년 동안 2조 달러를 쓰고 2,400
1,4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은 끝없는 전쟁의 늪이라 그러고, 그리고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것도 사실은 트럼프가 결정한 거예요. 바이든 때 했지만은 트럼프는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인도 태평양이 훨씬 중요한데, 그리고 중국이 자기가 해야 될 진짜 위협이고 경쟁 상대인데 중동에 자원을 낭비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베네수엘라에 했던 것처럼 CIA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작전을 하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이 이란을 전면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좀 낮았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모델로, 베네수엘라는 이제 트럼프가 중동 전략의 청사진을 하나 제공했는데 어째 했습니까? 특수 부대를 가지고 참수 작전을 흉내내고, 사실은 CIA가 다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누군가니까 그 마두로를 지키던 쿠바 사람들이 죽었어요. 쿠바 사람들 죽이는데 미 특수부대가 죽인 건지 베네수엘라 군이 쿠바를 죽인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겉으로는 24시간 내에 작전을 종료하고 아주 외과수술적으로 마두로만 체포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은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마두로의 세력들이 미국하고 협정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미국이 다 팔고, 그 돈은 미국이 다 관리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은 베네수엘라한테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있죠. 이건 어째 보면은 CIA가 들어가서 다 매수한 작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은 이란도 할 수 있으면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그렇게 쉬운 거냐? 베네수엘라는 수도 카라카스가 해안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몇백 마일 안 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란은 테란이 내륙 깊숙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군부 내 배신자가 다수 있었고 CIA가 오랫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CIA 작업을 트럼프가 칭찬했는데, 이거는 이란은 CIA가 하기는 힘들죠. 군이 들어가야 돼.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군이 들어가야 되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라는 게 군과 달리 굉장히 결속력이 강해요. 이 사람들 자체적인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그 이번에 데모할 때 그 사람들 부정부패도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트럼프한테 이번에 네타냐후가 백악관에 가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트럼프한테 경고를 했어요. 참수 작전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12일 전쟁하면서 작년 6월 달에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엄청 깨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밝혀진 거로는 스티브 배넌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가 4일 만에 트럼프한테 휴전을 요청했다고.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밝혀졌죠. 너무 그때 많이 깨졌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뭐 보도 통제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가장 아킬레스건이 뭔가 할까? 미국의 방공 시스템이 약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방공 시스템이 전부 미제인데 그게 너무 비싸고 너무 취약하고 너무 약하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랑 게 항공모함이잖아요. 항공모함이 너무 옛날 전력이라서 미사일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지금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무방비 상태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은,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면은 그 다음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모델이 잘 안 될 거다 볼 수 있고요. 하메네이는 이 흐름을 거스를 능력이 있는 인물인가요? 하메네이는 37년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있죠. 이제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제재를 오래 받아가지고 경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거고, 이 사람이 현재 86세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아시다시피 아제르바이잔계예요. 이란 한 그 인구 중에서 이란 출신들은 한 60% 되고 뭐 소수민족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정치력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고요. 통치 스타일은 상당히 강경 보수고 반미 반 이스라엘 일관하고 있고, 혁명 수비대에 의존하고 있고, 온건파들을 좀 억압하고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도 사실은 굉장히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됐거든요. 서방하고 좀 잘 지내자 했는데 대통령 자체는 좀 망가졌지만, 그게 너무 오랫동안 제재를 받고 하다 보니까 서방하고 잘 지내자는 이란 내 여론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별로 원하지 않는데, 하메네이는 원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어쨌든 뭐 그런데 바로 공격을 받고 해가지고 입장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2009년도에 있었던 녹색혁명도 진압하고 서방에서 보면 굉장히 강경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 위기를 극복을 잘 해왔어요. 2009년도 녹색혁명도 수백만이 시위를 했는데 무력 진압에 성공했고, 2017, 8년도에도
경제 시위를 했는데 제재 속에서도 생존했고 그리고 19년, 20년도에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의 한 절반 정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압을 성공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제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혁명수비대라는 게 독특한데 정규군 35만 명보다 작지만 19만 명 정도 돼요. 그렇지만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주요 무기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체계가 달라요. GDP 한 40%가 혁명수비대를 어떤 식으로는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바시즈 민병대라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9만 명 정도 되는데 시위 진압을 전문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이란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이게 안에 최대 전복을 하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보고서를 뭐 이란에 옛날부터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에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현재 페제스키야는 대통령인데 명목상으로 인정돼 실권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가 이제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도 최고 지도자가 임명하니까 하메이니가 실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군은 혁명수비대 군 정규군 이연화가 되어 있는데 이 둘 다 하메네이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고 지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이걸 부수기 되게 힘듭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통치하는 그 기반이 약해지 자기가 하는 대로 잘 안 되고 하면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마두로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좀 다르죠. 경제는 뭐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 지표를 안 봐도 그렇고 그리고 외환 보유가 고갈돼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절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대리 세력들 있잖아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붕괴돼가지고 저게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어요. 이란이 2024년 12월 달에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기 때문에 이란이 터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비난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40년 동맹을 상실했고 이란 헤즈볼라 사이에 시리아가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있으니까 그 레바논 남부에 있는데 이 사이에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 붕괴하니까 이란과 헤즈볼라 연결이 차단돼가지고 헤즈볼라가 좀 어려워졌죠.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혁명수비대 기지가 상실했고 자기네들이 이제 중심을 깊이 있게 한다고 했으면 저기에 다 투자를 했는데 저게 이제 힘들어지고 그리고 알다시피 페이저 공격이 2024년 9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헤즈볼라가 굉장히 많이 제거가 되고 전투력이 약화된 상태고 그러니까 이란이 투자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데 예멘 후티는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 봉쇄도 시도하고 있고 하지만 그게 좀 작기 때문에 뭐 배 가는 것 정도 막지 뭐 큰 전력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목 정도 잡고 있는 건데 뭐 다른 데로 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효과는 있지만은 속도를 늦추는 정도다. 뭐 무기로 따지면 지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가자 전쟁으로 상당히 아무래도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저항의 축이 무너지면은 이란 본토가 다음 타겟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워져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스를 능력이 있느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억압 기술이 있고 충성스러운 혁명수비대가 있고 중국 러시아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고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할 수 없는 거의 집권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 정도 나이 되면 우리가 봤을 때 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뭐 10년 더 살 수, 20년 더 살 수도 있지만 오늘 죽어도 이상한 게 없는 그런 보통 나이가 돼 있죠. 뭐 사람은 누구나 저러니까 경제가 붕괴되고 세대 교체고 지역 고립이라는 다층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 능력으로 어떻게 저걸 극복할 수는 없죠. 나이가 많은 분이. 그러나 이제 만약에 하메이니가 사망하면 체제가 함께 무너질 것이냐. 이게 이제 37년간 집권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어요. 즉 이 사람이 가진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있고 그러니까 후계자가 오더라도 같은 권위를 가지기 힘들죠. 그렇지만 완전히 무너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답이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지금 이란 미국 갈등을 분석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이렇게 이제 제가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을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전환점에 선 중동이라 이러면서 글을 썼는데요. 이게 제가 상당히 저 시간을 많이 들어서 오랫동안 조사해서 쓴 건데 수십 년에 걸친 전략적인 대결의 누적이다. 그리고 미국 군사력의 구조적인 한계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란의 비대칭 전략과 회복력의 뿌리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란이 얼마나 경제 무기화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얼마나 미국을 어렵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모나 원자로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원자로인데 이거를 만약에 이란이 때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하고 비핵 핵 옵션이라는 이거 부분 그리고 항복 불가능한 네 가지 조건과 여기에 막다른 길 그리고 동맹의 붕괴와 고립된 패권 중국 러시아
이란 측과 또 새로운 블락의 부상, 트럼프의 정치적 딜레마와 중간 선거, 제한 없는 전쟁, 이거 초안전이라 그래요. Unlimited War. 그 이제 중국에서 만든 개념이라기보다 중국에서 얼마 전부터 좀 주장했던 개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쟁이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중국에서 예상했는데 지금 저렇게 되고 있죠. 지금 뭐 경제하고 뭐 관세 압박하면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생기는가 하니까 패권 전환기이기 때문에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싸움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그리면서 이란에 대한 것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승리 없는 게임과 새로운 질서의 타동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요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핵 문제가 관건이 됐어요. 그런데 핵 문제가 이게 이제 사실은 핵 문제가 아니고 핵 문제를 핑계로 한 이제 구조적 충돌인데 이제 질서 재편하고 좀 쌓여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핵 문제에 대한 주장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2015년도에 오바마 때 JCPOA라는 걸 했어요.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 해가지고 그걸 체결해서 체결까지 그게 1년 6개월 걸리고 13차례 실무 협상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협상했는가? 이란 말고 상대가 미영퍼중러도 독일 빼놓고 나머지는 P5라 해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에요. 핵 보유국이죠. 독일은 핵 보유국이 아니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P5 플러스 1이라 그럽니다. 그 함께 공동 서명한 건데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고농축이 있고 저농축이 있는데 고농축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쓰는 거고 저농축은 다른 이제 경제적인 활동, 의학적인 활동 이런 걸 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이 농축을 3.67%로 제한하겠다는 그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를 해결해가지고 우리가 이란에 석유도 사고 그랬죠. 근데 2018년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어요. 그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 이유가 만뜻 틀리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요. 이유가 뭔가 이란이 신고한 핵시설에서만 사찰 가능하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사기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군사 지역에서 비밀 핵시설은 이란이 승인하지 못하면은 들어가 볼 수도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거대한 사기라고 불렀는데 표면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 맞는데 진짜 그런지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저거를 이제 협정을 맺지 않았어야 되는데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자기 전 정권에서 한 것 같으면 자기가 그 정권을 승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펙트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덮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저 핵 협상을 잘 알아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부추겨서 그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양측의 서사는 뭔가니까 미국은 뭐라고 주장하는가니까 이란이 비밀 핵 개발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2015년도 협정은 속임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란은 뭐라 그러는가 미국이 먼저 2018년도 합의를 깨지 않느냐 우리는 그 합의의 피해자다 그거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다시 경제 제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란에 석유를 사는데 석유 대금을 줄 수도 없었어요. 경제 제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란이 우리한테 선박도 납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또 그걸 주다 보면 미국한테 제재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런 서사가 있었는데 지금 2025년도에도 동일한 패턴이었어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3월 달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한테 하메네이한테 서한을 보내서 60일 내에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오니까 4월부터 오만을 중재로 해가지고 5달 협정을 했는데 협정 끝나기 전에 그 60일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핵시설 공격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12일 전쟁을 했죠. 12일 전쟁을 하다 보니까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이제 거기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도 많이 그 파괴가 돼가지고 이제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한테 좀 중단해라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핵시설 부수는 걸 흉내를 내고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일단 휴전을 했죠. 근데 그 끝나고 나서 2025년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그 사이에 이란의 리아라를 붕괴시켰어요. 그 붕괴시킨 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미국 재무부가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거를 미국 재무장관이 다보스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전을 하면서 숨기질 않아요. 바로 이야기를 우리가 한 거다.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리아라가 40%씩 이렇게 그 평가 절하가 되니까 상인들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랜드 바자르라고 해서 우리 같으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큰 시장 상인들이 와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하는데 모사드가
불순 분자들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폭력 시위로 만들었어. 그래가 총 그 시위를 하면서 한 3,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엠브란스에 뭐 예를 들어서 헤란에 있는 엠브란스의 4분의 1이 다 불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 이런 걸 막 파괴하고 그런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분노한 군중들이 한 걸로 했는데 이란이 인터넷을 통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사드 지시를 받고 하던 불순분자들이 차단이 돼버렸어요. 그뿐만 아니고 스타링크를 가지고 접했는데 스타링크 터미널 있는 그걸 개별적으로 그 위치를 다 파악해가지고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잡아가지고 사용시킬 거다. 이제 트럼프가 그 사용시키면 공격하겠다 뭐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시위 가담자가 다 불순분자였고 그게 1월 초에 전직 CIA 국장이었고 나중에 트럼프 시절에 국무장관까지 했던 마이크 폼페오가 트윗을 날렸어요. 모사드가 같이 지금 긋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작전이 모사드가 한다는 걸 또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같이 이제 그 시위를 통해서 완전히 이란이 체제 정복으로 갈 단계까지 있다고 자신을 했는데 이란이 기술적으로 저걸 차단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3,000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시위나 폭동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정부가 막 흔들릴 때 미군이 공격을 하려고 1월 14일 공격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시위가 잦아버리니까 공군 공격을 안 했어요. 트럼프가 그걸 안 하면서 뭐라 했는 거 하니까 죽이려 했는데 안 죽였어. 내가 이거 봐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미군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전력이 와야 되는데 전력이 제 시간에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까 미군의 군사력이 지금 군수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실제로 그 항공모함 그 타격단이 항모 전투단이 하나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군수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항모 전투단 3개가 왔거든요. 3개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엊그제 이제 공격하려다가 취소를 했죠. 근데 항모 전투단에 이제 이란이 드론 같은 거 날리잖아요. 드론 날리는데 그 드론을 그 F-35가 가서 부쉈어요. 근데 부수자마자 새로 드론이 왔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한 몇천 불짜리 한 그 몇천만 원짜리 드론이 그냥 계속 날아다니고 이란이 그런 거를 몇천만 원짜리 드론을 날리면은 그 몇억 불짜리 그 F-35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그 드론을 한 1,000개씩 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모 전투단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그 계산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항모 전투단이라는 것이 20세기 전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전력에 안 맞는 전력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미국은 지난 80년 동안 그게 굉장히 강력한 외교적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항모전투단이 굉장히 쓸모없는 전력이 된 게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20세기 전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 예멘 후티한테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란에 가서도 제대로 못 해보고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전력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왜 맞지 않는 건 다음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Which Path to Persia라는 이게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의 이제 그 민주당 계열의 연구소인데요. 민주당 뭐 계열이라는 거 좀 친민주당에 좀 가까운 여러 연구소가 보수 계열도 있고 진보 계열도 있고 한데 이게 약간 진보 계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게 뭐 꼭 맞지는 않은데 여기 2009년도에 발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Which Path to Persia입니다. 페르시아라는 것은 이란 뜻하죠. 이란으로 가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제가 그 목차를 했습니다. 목차가 이제 9개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 중에서 이제 군사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권 전복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군사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 공격하는 게 있고 그리고 네타냐후한테 이스라엘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를 3개 네모로 빨갛게 이렇게 3개를 했는데 중간에 챕터 5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비비한테 맡기거든요. Leave it to 비비. 그러니까 비비가 이제 네타냐후 별명인데 비비한테 맡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고 공격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12일 전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협상하고 있는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을 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참수작전을 했죠. 이스라엘이 모사드가 들어가 참수작전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가운데 있는 네모에 있는 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12월 말부터 1월 달까지 일어났던 경제를 무너뜨리고 시위를 일어나게 하는 이게 이제 정권 전복 작전이에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벨벳 리볼루션, 옛날 벨벳 혁명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폭동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거는 CIA나 모사드가 하는 작전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세부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작전인데 큰 틀에서는 정권 전복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전쟁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챕터 3에 있는 것인데 그 이번에 지금 미국이 계속 군대를 모아가지고 계속 갈라 했던 게 이제 직접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 그룹에 있는 옵션을 다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 공격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잠시 중단한 거는 틀림없는데 근데 저는 저 세 가지 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이게 계획을 하는 거하고 실행하는 거가 다르거든요. 그 뭐가 달라지는 거니까 무기 체계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안 받쳐주는 게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리고 이제 핵 개발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왜 중요한가니까 2015년도 JCPOA를 할 때는 3.67%로 제한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 이제 미국이 탈퇴를 하고 나니까 이란이 1년 동안 있다가 1년 후에 농축을 재개했거든요. 1년 동안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서 기회를 주다가 2023년도에 어떻게 되는 농축률이 84%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기 만들려면 조금만 더 이게 농축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냄비에 뭘 끓이다가 계속 많이 하다 보면 냄비가 눌러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날아가요. 그러다가 끓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날아다가 나중에 건더기는 조금만 남고 이제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급속하게 빨리 이제 농축되거든요. 그처럼 84%에서 뭐 무기 만들 쪽으로 가는 것은 금방 돼요. 0에서 84%까지 갈 때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 뭐 일주일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와갔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북한 사례하고 비교하면 명확한데 1994년도 제네바 협의를 하면서 당시에 북한도 평화적 핵 이용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8년 후가 된 2002년도에 고농축 우라늄 보유가 드러나 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4년 후에 1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지금은 디펙토라는 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 안 해주지만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란도 저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란을 하나의 고립된 국가로 보면 이걸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크링크라 그러는데 경제협력, 군사협력, 외교협력을 일어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어쨌든 중국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란, 중국 석유 수입의 한 15%를 가고 있지만은 이란의 수출에는 90%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 그나마 외화를 벌어주는 유일한 기관이고 2021년도에 중국하고 이란 간에 25년 동안의 포괄 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러시아하고 이란 사이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어요. 거의 안보 동맹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서방 제재를 회피한 이란 경제의 생명줄이 돼 있고요. 군사 협력은 러시아하고 중국과 그리고 이제 이런 쪽 같이 연합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란하고 세 나라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연합해상훈련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 항모가 왔을 때 중국에서 정보함을 보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중국 무기들이나 중국 기술이 많이 들어갔고요. 특히 또 스타링크 잡을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기술 같은 게 많이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은 노출되지 않지만은 기술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란에 지금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고 그 자금 지원을 약속한 상태고 그리고 이란은 러시아한테 그 사헤드 드론을 줘가지고 러시아가 러우전할 때 그걸 많이 썼죠. 지금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면허 생산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독자적인 계란 2, 3를 만들었죠. 이 말은 뭔가니까 북한이건 이란이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제재를 특히 유엔을 통해서 제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핵 개발 때문에 제재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됐습니까? 러우전이 일어나면서 크루스크를 북한군이 참전하면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동맹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엔 합의와 관계없이 그냥 풀어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거기 구멍이 뚫린 거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제재를 했지만 그게 러시아나 중국에서 그걸 풀어주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그게 강력한 건 아니지만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서방에서 좀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이제 국제적인 체제를 파괴한 거고 우리나라도 어째 보면 부수적 피해자죠. 그리고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도 트럼프가 JCPOA에는 P5 더하기 1나라가
했고 그게 유엔 안보리에서 의결한 사항이거든요. 유엔에서 약속한 사항을 트럼프가 자기 혼자 깨놓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으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다시 2015년도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란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죠. 참수 작전으로 핵과학자도 죽고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란이 자존심이 있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을 지경이 아닌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이게 크링크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 2025년 10월 달에 이란, 러시아, 중국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가지고 유엔 제재 복귀 메커니즘이 어째 보면은 법적으로 무효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했던 것에 대해서 다 뭐라 하는 거죠. 근데 25년 9월 달에 유럽 나라들은 그 스냅백이라 해가지고 JCPOA를 에서 이제 물러나는 것을 의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게 서방과 이 의견이 대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유엔 안보리 의제에서 제외시키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그게 그냥 쉬울 겁니다. 그런 상태로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핵 문제가 아니고 지역 패권 경쟁이다. 정권을 전복하려는 건지 핵이 진짜 문제는 아니다. 핵도 문제지만 핵은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란이 핵을 가지고 무기를 아직 안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미국이 JCPOA를 하고 3년 만에 탈퇴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이 다시 어떤 협정을 한다 한들 그게 미국이 합의를 지킬 그런 보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합의를 하고 바로 바꾸지 않습니까? 뭐 관세 합의를 했다가 내일 다시 바꾸고 이게 당장은 당사자한테 굉장히 압력을 가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하고는 합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일단 당장 급한 것만 피하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패권 구조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크링크가 다극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의 구조적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크링크가 에너지도 많고 산업 생산 능력도 뛰어나고 기술도 있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패권으로 가기가 좀 힘든 이게 팽팽한 상태가 돼 있죠. 과거 같으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고 이란의 핵 개발이 북한 핵 개발 경로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한국한테는 강대국의 약속의 신뢰성이라는 것에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된다. 강대국과 약속할 때 그게 지켜질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약속한 거 열심히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언제든지 위반하면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 국익에 맞게 해야 된다. 지금은 약속을 지키고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옛날에 그 약육강식 시대 비슷하게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 잘 지키는 그룹하고 약속 안 지키는 그룹을 구분해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 전반으로 보면은 이게 유일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요. 2001년도에 9.11 사태가 일어나고 일주일 안에 국방부를 가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웨슬리 클락이 장군이 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 가지고 5년 내에 7나라를 전쟁할 계획을 이미 국방부에 세워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9.11 일어나기 전에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9.11이 자꾸 음모론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미리 전쟁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모론이 입증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은 7나라 중에서 다 전쟁을 이렇게 정권을 다 바꿨어요. 시리아가 가장 마지막에 바뀌었고 2024년 12월에 바뀌었죠. 그리고 이란이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란이 가장 강적이에요. 그래서 저 작전이 이란만 넘어가면 이제 저게 성공하는 거죠. 누가 저 작전을 계획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저 계획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네오콘들이 울프비츠를 포함한 네오콘들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세밀한 것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겠죠. 어쨌든 전반으로 저런 흐름 속에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젠다에 밀려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서방이 이란, 미국 갈등을 분석하면서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일단 이란이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이게 역사적인 정당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란을 자꾸 광신적인 테러 국가로 만들거든요. 근데 테러 국가면 테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란이 혁명 이후에 죽인 사람들 다 계산해보면 4,000명인가 이랬대요. 40몇 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이 가자주고 해서 죽인 사람이 7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스라엘 테러 국가로 지정하지 않고 있죠. 이게 좀 안 맞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프레임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게 서방 언론에서는 이스라엘 악의 축이라 그러고 이슬람 광신 국가로 프레이밍을 하는데 이란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극히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 이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전에 우선 이란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남은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일단 봐야 되죠. 이란은 인구가 거의 9천 명 정도 됩니다. 중동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예요. 그리고 GDP가 뭐 한 4천억 불 정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 제재하고 있는 나라치고는 버틸만 하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가고 있는데 이걸 막으면은 유가가 뭐 어떤 사람은 700불까지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적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명 자체는 수천 년이 돼서 그러니까 노하고 있는 거죠. 신생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란이 왜 핵을 포기하였는가? 핵이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서방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라크가 2003년도에 대량 살상 무기 없는 걸 그 명분으로 미국이 침공해가 사담 후세인이 죽었잖아요. 사담 후세인은 이란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난 79년 이후에 미국이 이라크를 부추겨 가지고 전쟁을 시켜 가지고 이란 이라크 전쟁을 8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담 후세인이 자기가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권한이 많고 하니까 이걸 좀 손아귀 벗어나려는 것은 이제 뭐 이런저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쿠웨이트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쿠웨이트한테 사담 후세인이 침공할까 그래도 미국이 침공해라 그랬는데 침공하고 나니까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 비사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알려지는데 어쨌든 핵심은 뭔가 하니까 미국 말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영도 폐기를 당했다 이런 것이고 리비아도 뭐랬습니까? 2003년도에 가다피가 핵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나토가 공습해가지고 정권이 붕괴되고 가다피 죽었어요. 시리아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 포기 압박을 받으면서 내적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뭡니까? 핵무기 보유를 한 후에 북한 체제가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하고 난 다음부터 인도와 균형을 이루고 파키스탄에 대해서 그다지 시비를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핵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물론 그 파타라에서 그 이슬람의 어떤 가르침 때문에 안 만들고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생존 문제가 되면은 핵 개발을 할 거예요. 핵 개발을 안 하더라도 그 옵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이 체제 생존의 최후의 보루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거를 아무리 압박을 해도 그걸 쉽게 넣을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충분한 유인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힘든 상황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절대 서방에서 언급하지 않는 게 1953년 8월 19일에 있었던 모사데크,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해버렸어요. CIA하고 영국 MI6가 함께 오퍼레이션 AJAX라는 걸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모사데크가 이란 영국 석유회사 AIOC라는 이 석유회사를 국유화했기 때문이거든요. 저거는 이제 1920, 30년대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기술이 없으니까 영국에 이제 그 석유회사가 들어가지고 저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나가는 석유 개발회가 생기는 이권의 분배 문제에서 너무 이제 이란에 불리하니까 이제 국유화를 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뺏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저 문제가 생겼죠. 그 이후에 1954년부터 1979년까지 25년간 팔레비 왕조가 친미 독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79년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는데 저게 왜 일어나는 거니까 석유 개발을 해가지고 그 석유 간 이익 자체가 너무나 서방한테 유리하고 이란한테 들어온 게 적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태였죠. 그것 때문에 이슬람 혁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사관의 인질 사태가 일어났죠. 저 이슬람 혁명도 사실은 그게 프랑스 같은 데 개입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망명했던 데가 프랑스인데 호메이니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저 부분은 그런 주장이 있고요. 이란 사람들의 역사적 인식은 일단 미국이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방은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고 1979년 이후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란은 1953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년의 차이가 모든 불신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축구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누가 파울을 했는데 내한테 뭐 주먹을 한 대 때리는데 그거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기록이 안 돼서 그런 내가 맞아가지고 보복을 하고 일어났는데 보복한 것만 심판이 카드를 주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처음에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한테 벌을 안 줌으로써 이 행위가 발생한 건데 물론 각 행위는 다 처벌의 대상인데 이제 어느 걸 먼저 카운트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가 깊은 페르시아 쪽 출신은 이란 같은 데서 저걸 이제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 거를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한다고 안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언론 보고 노출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 기반 협정 누가 또 먼저 했느냐? 서방에서는 이란이 비밀 핵 시설에서 계속 개발했다. 그럼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란은 이제 미국이 2018년도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게 15년짜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년 만에 버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핵 개발을 재개한다. 그런데 사실이 이야기해 보면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탈퇴를 했고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IAEA가 이란이 핵 협정을 계속 준수했다는 걸 확인해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위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다른 걸 핑계를 내 가지고 탈퇴를 했고 최대 압박 제재를 재개했고 그리고 2019년도 5월 달에 1년 기다렸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솔레이마니라는 사람을 암살을 했죠. 그러니까 이란이 사실상 JCPOA에서 그때부터 탈퇴를 한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 배신했냐? 국제법적으로 미국이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한 거죠. 미국이 일방적인 탈퇴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한 건데 서방 언론에서 이게 트럼프의 정당한 재협상 시도로 프레이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협상을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이유를 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일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구 주장인지 변할 수 있죠. 트럼프가 저걸 알고 있었겠습니까? 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큰 그림을 보면 7개 나라하고 전쟁을 할 그 계획이 이스라엘 계획이거든요. 이스라엘 계획을 미국이 숙주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고 그 마지막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계속 트럼프한테 이제 푸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 대리 지원, 특히 이제 서방에서 이란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예멘의 후티를 계속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아파 민병대도 있는데 이걸 지원한 테러 후원국이라 그러는데 이란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란이 접하고 있는 적은 이스라엘도 있고 사우디 같은 수니파 아랍 국가들한테 포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란은 전략적 중심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는 지정학적인 현실은 뭔가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200개에서 4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미신고 국가고 NPT 가입도 안 돼 있어요. 이란은 NPT 가입을 했고 뭐 얼마 전에 탈퇴를 했지만 가입을 했고 제대로 신고를 했어요. IAEA를 합의를 한 거 신고했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사우디는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 그러니까 미국 무기 중에 가장 많이 수입한 데가 사우디거든요. 그리고 미군 기지가 그 걸프만에 잔뜩 있습니다. 카타르에 이제 알우데이드도 있고 바레인에 오함대도 있고 쿠웨이트 그리고 UAE 이런 데 이제 미군 기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미군 전체하고 이란군 전체하고 붙으면 이란이 작년에 일시겠지만 미국이 그 전력 말고 일부만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실제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제 이란이 나라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동맹 구조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절축이라는 그 전략이 좀 비대칭 전략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실제로는 또 이게 석유와 달러 패권이 있어요. 이게 진짜 게임이 경제인데 이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서방이 숨기는 진짜 이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게 세계 석유 수송 21%가 통과하고 하루에 2,100만 배럴이 가고 있는데 여기 33km짜리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란이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한 거니까 페트로달러 시스템 위험한데 이란이 원유 거래를 지금 위안화하고 루블화를 하고 있거든요. 달러를 하고 있으면 그 달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다 스위프트망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저게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위안화 루블화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은 달러를 우회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시작해가지고 미국한테 생긴 문제를 이제 달게 한 게 더 생긴 거죠. 이게 기축 통화의 지위에 대한 도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란의 석유 수출을 0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핵 문제가 아니고 달러 패권을 방어한다 이런 이제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민주화 시위를 지원한다고 쭉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시위대를 지원하겠다면 스타링크 제공을 했고 이게 하메네이는 CIA 사주다 주장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하메네이 주장이 맞잖아요. 역사적 패턴도 보면 2003년도 이라크도 민주화 명목으로 침공을 했고 2011년도 리비아도 인권 명목으로 나토가 개입됐어요. 지금 그런데 리비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리비아는 지금 그 노예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야말로 가다피 시절에는 엄청 리비아가 잘 살았거든요. 그야말로 거의 모든 게 공짜였고 교육도 공짜고 했던데 이제 지금은 그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그런 상태고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시리아는 뭡니까? 민주화 명목으로 반군을 지원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알졸란이라는 사람이 아이시스에 목 빼는 사람, 우리 분당 샘물교에 그 참수하는 그런 것처럼
그거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참수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미 국무부에 1,500만 불 현상금이 붙은 사람인데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게 다 면해지고 트럼프하고 만나고 악수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보는 것은 시위 지원이라는 것이 정권 교체 시도로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은 사실 맞죠. 그걸 뭐 아니라 할 수는 없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방이 놓치는 걸 요약하면은 이란의 합리적인 전략적 사고가 이게 광신이 아니고 생존을 하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이란을 나쁘게 보더라도 이란이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봐야지 뭐 옳고 그러고는 각자가 선택할 사항이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평가할 때는 일단 이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1954년도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이란이 서방을 믿지 않는 불신의 근원이고 그리고 지금 협정 파기의 책임이 미국한테 있는데 이게 누가 먼저 배신했나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이상한 게 이란이 배신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정을 잘못 맺은 거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거지만 맺은 협정에 대해서 파기 책임은 미국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비대칭 전력의 필연성이라 해서 이게 이란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비대칭 전력을 쓰는 거죠. 그리고 석유 달러 패권이 거기 숨어 있는 진짜 게임인데 핵을 자꾸 내세우는 거죠. 그걸 석유 달러 패권을 가지고 남은 나라를 공격한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석유 달러 패권이 아니라는 감출 수도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석유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안 되니까 보여주는데 사실상 그걸 이제 핵인 것처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들으면 잘못 보는 거죠. 미국이 이게 석유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벌한다는 것을 말로만 안 하고 있지 모든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하면 재미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말로만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 일진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말로 뭘 하든지 간에 실제로 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내가 봐주지 않겠다는 행위잖아요. 지금 핑계대는 건 다른 이야기죠. 그런 거고 핵은 사실 이슈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의 숨은 의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정권 교체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위치웨이 투 페르시아라는 거 보고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권 교체에 해당되는 거고 미국이 거의 모든 걸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것은 명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놓치면 이걸 잘못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한 달 만에 약 48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예, 이 속도는 제가 가진 자료는 480km가 이거 526제곱킬로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따져주고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누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좀 먹었다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특히 크루스크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빨간 데가 러시아가 차지한 영토고 근데 파란 데가 우크라이나가 차지한 영토고 그렇다 치면은 저걸 이제 합쳐가지고 누계를 낸 게 왼쪽인데 이 텔레그램 채널 로스트 아모라는 데서 가져온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누계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사실 급속한 진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꾸준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2년 전에 비해서 좀 급속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배경을 보면 우크라이나 군이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탈령도 굉장히 많이 있고 거의 98%를 강제 징집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끌어들어가지고 가져가고 있고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대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 상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약과 무기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제 중동의 분쟁도 생기고 미국하고 대중국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엄청나게 무기를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서방이나 생산력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중에 특히 방공무기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방공무기는 사드가 있고 그 다음 패트리어트가 있는데 락히드 마틴, 레이션 이런 회사들이 합작해가 만드는 그 방공 미사일들이 사드 미사일은 미사일 발사대 말고 미사일 탄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만 1년에 이제 풀 커패시티로 했을 때 100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650기가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중동에도 쓰고 뭐 여러 군데를 갖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한테 갈 수가 별로 없는 거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대부분 다 이스칸데르나 이걸 파괴해버렸어.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방공이 허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방어를 못하고 저속으로 날아오는 드론 같은 거를 비행기가 떠가지고 비행기에서 기총 소사를 하거나 공대공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땅에서 쏘는 재래식
그 방공 무기들 그냥 고사총 같은 거 트리플 A라 그럽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막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물론 그 밑에도 구소련제 방공 무기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미사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강한 게 오면은 대부분 못 막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니까 항공폭탄도 있는데 미국의 제이담처럼 이제 GPS 같은 걸 이제 러시아는 글라노스라는 게 있죠. GPS하고 대응되는 개념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바보 폭탄인데 그 유도 키트를 가지고 달아가지고 멀리 이제 몇십 킬로 이상 이렇게 날아가게 하는 정밀 폭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 자체는 저가인데 UMPK라는 키트를 달아가지고 그게 500km짜리, 100km짜리, 심지어는 3000km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걸로 이제 때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뭐 물론 그걸 막으려고 딱 부대가 있으면 막을 수 있지만 대부분 조그만 트리플 A라 그럽니다. 대공포로 막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공 무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시설을 타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거의 모든 발전소가 대부분 다 파괴됐다. 발전소가 남아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만 건드리지 않고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 3개만 돌아가 있고 나머지 안 돌아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시들이 전력 공급률이 한 30-40%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를 이제 집중 공격하는데 지금은 자포로지아 굴라이폴레가 작년 말부터 급격히 무너져가지고 남부 자포로지아에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소모전 전략을 계속 썼는데 그것의 결실입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2022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소모전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특히 9월에 수로비킨 라인이라 해서 과도하게 많이 진출했던 걸 다 철수해버렸어요. 하르키프에도 철수하고 헤르손이나 자포로지아나 이렇게 철수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영토를 목표로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경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생 역량 경멸이라는 게 있죠. 그런 작전으로 했기 때문에 전선 이동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크라이나는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점령 속도가 많이 있는 것도 지금 러시아가 점령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 점령 속도가 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빨리 갈 생각은 별로 없다. 하나씩 이렇게 완전히 소위 말해서 아무 위험이 없는 상태로 이제 전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드론 사용인데 드론이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걸 이제 좀 조사를 하고 뭐 책도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드론이 4년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이 좀 우세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과거 전통적인 활용만 쭉 하다가 포병이나 이런 게 뭐 엄청 강하고 이런 걸로 항공이나 이런 걸로 하다가 이제 드론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이 드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드론들은 금방 카피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자폭 드론이라는 것들은 이란에서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을 많이 들고 와가지고 그 드론을 가지고 카피를 했어. 이제 계란2, 계란3라는 드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값싸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드론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동시에 날리면 한 200~300개를 동시에 날리면 그걸 막을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나 이런 방공 미사일들이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세츄레이팅 전략이라 그러는데 이제 포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로 때리면 미사일은 무사하게 이제 통과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말로 그 경제 싸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격하는 미사일은 원체 비싼데 공격하는 미사일은 값이 싸고 그런 게임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지금 이제 드론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는가 하니까 그 FPV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광섬유 드론으로 벌써 한 2년, 1년 반 전부터 이제 완전히 전환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터에 가보면 들판 같은 데 가보면 그 밑바닥이 그 낚싯줄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다에 낚시하러 가는데 낚싯대에 보면 낚싯줄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길거리에 그 광섬유들이 엄청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걷지를 못할 정도로 얽혀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소모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광섬유들이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재민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란2, 계란3는 뒤에 제트 엔진을 달았어요. 그래서 속도를 또 다양한 버전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행역학적으로 안정적이고
값싸게 날아가는 것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서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드론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그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의 약 83%를 러시아가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이 갖는 군사, 경제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우전에 관해서 최근에 여러 보도들이나 여러 코멘트들을 보면 지금 전황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러시아는 지금 막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면 좀 멈춰 있는 상태예요. 작전적으로 보면 그다지 활발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소강 상태로 보이고 이걸 이제 작전적 침묵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교전이 종료됐거나 양측이 다 소진되시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어떤 이제 작전을 하다 보면 큰 작전의 어떤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분수령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하나의 구조적으로 전환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 관찰되는 현상은 정체라기보다는 일단 공격을 한 다음에 좀 재편을 하고 소진이라기보다는 재배치를 하고 공격을 완화하는 게 아니고 압박을 계속 축적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침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침묵으로 보이니까 이제 이 작전에 대한 그 리포트가 좀 적어요, 언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소강 상태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관찰자 관심은 또 이제 러시아가 또 다른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벌써 수개월 전에 답이 나온 질문이거든요.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뭔가 하니까 다음 결정적인 압력점이 어디냐, 어디를 밀 것이냐 이것을 식별하고 전쟁 종결 방식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함의를 규명한 건데 이런 분석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분석한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러시아가 이제 공세가 있는데 기존 공세가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패턴인데요. 어쨌든 러시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지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다중의 섹터를 동시에 압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동시에 공격을 하니까 예비를 분산을 해야 되거든요. 한 군데가 결정적으로 오면 거기를 막으면 되는데 여러 군데를 오니까 비울 수가 없으니까 예비를 분산해야 되는데 지금 군사력 특히 병력 이런 거에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예비를 막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옅음을 우리가 바둑 둘 때 굉장히 두터우냐 얕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옅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특정 지점에서 국제적 돌파가 달성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서 방어선의 균열을 발생시킨다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쐐기를 박는다. 그래서 첨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제 돌파를 쭉 하고 나서 그렇게 돌파해가지고 가면은 돌파해가지고 좀 일단 성공을 하지만은 그 돌파한다고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일단 돌파를 한 다음에 몇 군데 돌파를 한 걸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안에 전력을 더 부어서 이제 그 전과를 확대하고 그 일대를 안정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죠. 이걸 한 세트를 계속 하면은 다음 세트가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데 크게도 일어나고 있고 작게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전환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한 다음에 돌파하고 그다음 전과 확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핀스 작전이라는 양쪽에 이제 충분히 포위를 하면 그 안에 공격을 하다 보면은 적군인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도망을 가거나 철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다시 점령을 하고 이렇게 나가죠. 그런 걸 하나 하고 나면은 이 공격했던 부대들이 소모가 많이 생기고 또 피로도 하고 하니까 이게 재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보충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전력 복원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병참성을 이제 이게 작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따라오는 병참선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참선이 다 따라가야 돼요. 뭐를 가는데 뒤에 발전기가 따라가야 하듯이 그런 것처럼 그걸 안정화한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많이 가면 병참선이 단절되니까 이제 얼마 힘을 못 쓰죠. 그러면 또 나가고 그래서 재차 압박을 가고 이거 무한 루프를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토 점령이라는 게 목표가 아닌 거죠. 그 하는 동안에 중요한 적들을 파손시켜 가지고 다시는 전력이 되지 않게 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달력에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방이나 이런 데서는 서방 사람들은 관점이 뭔가 하니까 우리도 그런 관점입니다. 미국 교리에 따라서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정군이고 점령군이에요. 해양 세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륙 세력의 작전하는 방식과 사상이 좀 많이 달라요. 대륙 세력은 땅에서 물러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에서 그 넓은 땅을
그 중심을 이용해가지고 물러났다 하면서 하지만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전쟁을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해양 세력들은 공격을 왔다가 안 되면 도망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이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아주 핵심적인 지역을 장악하고 때리는 식으로 작전을 하는 거죠. 근데 대륙에 있는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소모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이 전선 이동이 아니다. 영토 점령으로 보면은 전쟁을 굉장히 잘못 본다. 그래서 시스템 파괴를 목표로 하는데 이 러시아가 하는 패턴을 자세히 보면 그 핵심이 뭔가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비대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점령 자체를 1차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목표로 삼겠습니까? 그 적이 작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유를 박탈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물류 허브나 철도망이나 예비군이나 예비 물자가 직결하는데 여기를 때리는 거죠. 지휘 통제 체계를 때리고 그러니까 거기를 뚜뚜리를 맞고 나면은 물자가 부족하거나 지휘관이 없거나 뭐 이런 일들이 소위 말해서 전쟁을 전반적으로 작전을 통과하는 어떤 중심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은 하나의 가다가 생기는 어떤 뭐 환경에 불과한 걸로 보고 핵심은 그런 걸 때린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특히 서방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방 개념으로 작전을 해요. 특히 독일에서 미군들이 계속 미 유럽 사령부에서 사실상 지휘를 하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면 뉴욕타임즈에서 옛날에 그 기사를 쓴 것들이 있는데 1년 전 기사를 제가 해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작전을 하는지 거기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CIA를 이용해서 했는지 이런 것도 대부분 나와 있어요. 2014년 이후에 CIA를 넣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보부를 CIA의 어떤 하나의 국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다 이런 것들 대부분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은 소련군 출신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그 세대들 대부분 이제 다 바뀌어버리고 지금은 나토군의 사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달라요. 사람들은 동일한 슬라브 사람들이지만은 전쟁하는 개념들은 한쪽은 나토고 하나는 이제 러시아 방식으로 하기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나토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 지금은 미국이 지원을 안 해주지만 지난 3년간 지원을 받았죠. 그 지원을 받아가 작전을 하다 보니까 정가를 계속 선전을 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지원해주는 나라들도 정치인들이 대부분 국민들 세금을 여기 쓰자고 설득을 해야지 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싸우고 있다는 계속 보여줘야 되는 우리 그걸 옵틱스라 그래요. 옵틱스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계속 영토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러시아는 영토에 관계없이 가는 것이거든요. 영토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물류기지나 철도망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한 노드를 건드리려 하는 건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영토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전쟁에서 손해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작전 지속 능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러시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2025년 1년 내내 일관되게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전에는 뭐 이런저런 전투들이 좀 과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특히 2024년부터 5년까지 계속됐던 포크롭스크 주변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러시아는 천천히 지속되게 계속 가면서 깔아먹다가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냥 동이나 소모가 돼가지고 무너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핵심이 도시 점령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작전적인 침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 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시스템이 지금 구조적으로 취약화되어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온전한 전투력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단이 한 3,000에서 5,000명 있어야 된다면 지금 한 1,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대대 한두 개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돼. 여단이란 게 연대랑 달리 자체적인 능력이 많이 있거든요. 연대는 사단에 속해가 자기가 맡은 일만 한다 치면은 여단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작은 사단과 같은 건데 여단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대에 비해서 사람이 많습니다. 3,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2,000명 있는 여단도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선은 별로 변한 게 없으니까 그 넓은 전선을 다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10개 이렇게 펼쳐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모전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단 단위의 전투력이 광범위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여단이 독립적으로 작전하는데 여단이 파괴가 되면 작전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단순히 이게 인력 손실에 끝이
거치지 않고 지휘 구조가 단절되고 그리고 물류 체계가 과부하가 일어나고 예비 전력의 풀이 고갈되는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점점 반응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부대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편제가라는 거 TOA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부대 하나가 편제가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대 인원 손실이 일어났다 그러면 위에 지휘관부터 말단 병까지 동일한 비율로 손실이 일어났다 쳤을 때 이걸 보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충을 하는데 밑에 병들은 금방 보충이 돼요. 어쨌든 몇 주 훈련시키고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위에 지휘관들은 보충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간 그 경험을 쌓아야지 지휘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휘관 보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보충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 미숙련된 사람은 계속 일어나고 진짜 고급 인력들은 계속 비는 상태죠. 그게 이제 제가 지휘 구조의 단절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어느 연대장이 없어지거나 어느 대대장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각 계층의 참모들이나 부사관들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노련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노련한 사람은 보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같은 부대가 있어도 계속 허술하게 돼 간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심 같은 게 제대로 안 일어나고 굉장히 이제 지휘관들이 경험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이런 일들이 아무리 전쟁의 경험을 쌓아도 그런 게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게 계속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취약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선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진격 속도가 느리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특히 미국의 그 예비역 장군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아마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전쟁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진격 속도가 느리다는 게 러시아군의 약점으로 자꾸 지적하는데 이거는 잘못 읽은 겁니다. 전쟁 자체를 잘못 읽은 거고 러시아가 신속하게 영토 확장을 할 그런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루에 수백 미터 전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수십 킬로 가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천천히 수백 미터씩 가는 게 전혀 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개월간 지속이 되면은 그 전장의 어떤 기하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이게 누적된 압박의 결과가 일어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극적인 장면이 별로 없고 뭐 옛날에 2차 대전 때 구대리안이 이렇게 가고 뭐 주코프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냥 꾸준히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그렇지만은 당하는 우크라이나군은 그야말로 우리말로 죽을 지경인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전선별로 작전 역학을 분석할 수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은 이제 수미에서부터 시작해가 쿠피안스크로 해서 밑에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렇게 나오는 루안스크는 100% 회복했거든요. 지금은 쿠피안스크 안에 들어가 있고 도네츠크, 자포르지아, 헤르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12시에서부터 이렇게 밑에 6시까지 내려오고 있다 치면은 이런 전선에서 지금 맨 위에 수미를 말씀드립니다. 수미는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경계가 되는 주인데 우크라이나가 2024년 8월 달에 러시아의 쿠르스크를 침공을 했거든요. 그거를 러시아군이 한 6개월 이상 걸려서 막았습니다. 한 6, 7개월 걸려서 막아가지고 다 쫓아내면서 그 다음에 완충지대를 확보하라 그래가지고 수미 지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미 지역을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대는 깔아놨었지만 실제로 침공을 안 하고 있다가 2028년 쿠르스크 침공에 대한 반작용으로 얘네들이 계속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침공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완충지대를 확보해라 가지고 완충지대를 확보한다고 수미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쿠르스크 침공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뭐 그게 전쟁을 하면서 뭐 그런 명분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완충지대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가진 주력 화기의 거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포병 같으면은 한 20km에서 40km지 않습니까? 근데 미사일도 있고 뭐 하이마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150km, 60km 가니까 그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수미를 다 차지해야 된다는 거 비슷한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미 지역의 쿠르스크를 침공하고 뺏긴 다음에도 우크라이나는 그 근처를 계속 공격을 했어요. 계속 공격했는데 중대 단위, 대대 단위로 했다가
실패하고 실제로 많이 들어갔다가 크게 몰살을 당하거나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씩 계속 이제 그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생각은 뭔가 그러니까 쿠르스크에 공격을 하면 나중에 협상할 때 이게 하나의 협상 칩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제 그 예상은 틀렸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있는데 지금 수미 지역의 그림에 보시면은 한 5군데에서 6군데에서 지금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를 러시아가 일부러 탁탁 건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그러니까 지금 그럼 건드리고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그 방어하기 위해서 깔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경계하고 지키고 있을 건데 실제로 공격해 오면 그 부대를 투입해가지고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로 올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여섯 군데를 계속 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별로 내려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이게 기만인지 고착인지 이게 이제 딜레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러다 보니까 수미에 대해서는 별로 서방이든 러시아 측이든 별로 많이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미는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는 어떤 작전 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정적이고 이게 돈바스 지역의 동부전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부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하면서 대부분 실패한 상태고 러시아군이 거기에 뭐 엄청나게 투입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부대를 빼가지고 돈바스 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끔씩 점령을 하거든요.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지난 12월 달에 그라보스크라는 지역을 점령했는데 점령할 때 보면은 막 극적인 돌파나 대규모 기갑 작전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슬 들어가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한데 들어가서 점령하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러시아가 공격했다기보다 우크라이나가 방어가 열버져가지고 발생한 거죠. 이게 러시아의 명확한 전략적 의도는 수미 자체가 돌파 전선이 아니고 고착 전선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결정적인 공격 개시에 필요한 병력 밀도도 러시아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우크라이나군을 묶어두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를 타 전선에 우크라이나가 투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왕창 묶여 있다. 그게 양은 많지 않지만 수미 쪽으로 훅 뚫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키예프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이제 하르코프도 있지만 여기 좀 가깝기 때문에 방어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수미를 그렇게 홀딩 지역으로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하나 숨이 더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새로 장악한 부분을 확대한 그림인데요. 우크라이나가 고착이 강요돼 가지고 어쨌든 포병이나 보병이나 다 이제 자포로지아나 지금 그게 중요한 지역에 돈바스에서 중요한 뭐 슬로비안스크나 크라마토스크나 이쪽으로 못 옮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별로 크게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우크라이나군을 상당히 묶어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고 이게 이렇게 고착이 가능한 이유가 지리적 조건이나 정치적 압박이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걸 방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격 의도가 없지만은 병력을 유지하고 그래서 다른 전선에 이제 투입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뭔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른 전선에서 충분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군은 수미 지역에서 기만 작전을 할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째 보면은 마을 하나 퍽 점령하는 게 우리가 일상 전쟁 결과를 매일매일 팔로우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하나 점령했구나 이랬지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전혀 안 뚫리다가 마을이 하나가 갑자기 뚫린 거거든요.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내일 뚫리고 모레 뚫리고 하면은 그게 하나의 중요한 지역이 되겠지만 갑자기 조용하다가 한 번씩 뚫리고 조용하다가 한 번 뚫리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군 사령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병력을 투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게 이제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그거 볼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여기에서 이런 걸 할 상당한 심리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안달이 나 있는 상태고 불안해 있기 때문에 기만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평정돼 있고 전력이 충분하고 자신감이 충만하면 러시아가 기만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만이 왜 넘어가는 거니까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포커 같은 카드 칠 때 블라핑을 하면은 패가 없는 사람은 블라핑에 잘 들키잖아요. 근데 내가 패가 좋으면 블라핑을 아무리 해도 안 들키듯이 그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비유가 적정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심리적인 거를 좀 아셔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주가 이제 하르키프주입니다. 하르키프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큰 도시가 키예프고 그 키예프가 수도 그 밑에 이제 2도시에 해당되는 건데 러시아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하르키프주에는 아까 볼찬스크도 있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번에 이제 쿠피안스크가 있는데 쿠피안스크는
쿠피안스크는 그 오스킬 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게 이제 돈바스 전선하고 다 연결이 되는 데입니다. 근데 저기가 지난 한 3개월 사이에 뉴스를 엄청 탔어요. 그러니까 뭐 젤렌스키가 그 가서 사진 찍기도 하고 푸틴 쿠피안스크에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되게 많은데 쿠피안스크라는 도시를 지금 점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핵심이 뭔가 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물류 전쟁의 중심지다. 그래서 철도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철도망을 잡으려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도시에 뭔가 이렇게 내가 뺏기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전력이 약한 상태에서도 선전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남의 돈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돈을 대줬는데 유럽에서 요즘 돈을 대주지 않습니까? 돈을 힘들게 해서 대주는데 뭔가 전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막 지금 최근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이로티를 하나 뺏기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러시아 깃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군 그 방어하는 사령관이 화가 나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거기에 우크라이나 길을 꽂아라 그래가지고 요즘 지상 로봇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면은 거기 다 죽으니까 지상 로봇으로 가가지고 로봇이 거기 가서 드론의 깃발을 달고 올려가지고 그렇게 꽂고 하는 것들이 영상이 몇 군데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으로 안 되는데 옵틱스에서는 이겨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걸 그게 그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휘관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제약 조건이죠. 러시아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자기 돈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관점을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 그래서 저 지도도 잘 보시면은 이 빨간 데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빨간 색깔에 따라서 러시아가 그 컨트롤하는 정도가 좀 차이가 나고 있고 파란 데가 대부분 우크라이나군이 여단이나 대대를 보내가지고 그 근처를 여기저기 공격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유턴 표시가 되게 많아요. 공격하러 갔다가 다시 도망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되게 많은데 저 말은 뭔가 하니까 그 쿠피안스크 전체에 대해서 이제 쫓겨나는 것을 우크라이나 지도부에서 허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가서 그걸 뺏으려 하는데 이제 실패를 하는데 핵심은 뭔가 하니까 저기 마을이 뺏기고 안 뺏기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러시아는 철도를 이렇게 노리고 있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겹치는 서부 구역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루는 우크라이나군 하루는 러시아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특히 지도 같은 거 업데이트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 전화를 거꾸로 보도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개별 촌락들이 뭐 점령, 탈환, 재점령 이게 계속 순환되지만은 이게 뭐 우유부단이나 전략적 불명확성으로 오해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금 저 왼쪽 그림에 쿠피안스크가 화살표 제일 북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기에서 쭉 그 밑에 리만까지 내려오는 여기에 철도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구소련때 지은 철도망인데 저 철도의 중요 노드를 확보하면은 러시아가 벨고로드에서 바로 물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가 나중에 밑에 전투를 계속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걸 잡으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철도망이란 게 강이나 이런 걸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 강 같은 게 철도 건설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강 따라서 뭐 이렇게 건설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형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게 철도가 대부분 강 옆에 있으니까 강은 또 이렇게 그 하나의 건너기 힘든 장애물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걸 굉장히 교두보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작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작전하기 힘든 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가다 보면 강이 있다 이러면 특히 큰 강이 있다 그러면은 건너서 도하하려면은 상당히 힘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병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 이제 핵심을 이게 물류 전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진짜 목표는 쿠피안스크 시 자체가 아니고 쿠피안스하고 바실레프카 가는 그 철도망을 장악하고 만약 아까 보여드린 그 전선에서 서쪽으로 한 15km에서 20km 정도로 밀고 나면은 이 철도망이 굉장히 안정되거든요. 그러면은 벨고로드에서부터 이 서부 지역 작전한 우리 자파드 그룹이라는데 그쪽으로 직접 철도 보고선 확보가 가능하니까 이게 영토 획득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면은 철도라는 게 도로보다 수송 능력이 한 10배 정도 이상 효율적이거든요.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고 계절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냥 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핵심적인 지금 슬로비안스크나 크로마토스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리만 근처에 있는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작전의 지속 가능성의 하나의 방정식에서 철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쿠피안스크가 철도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뺏긴 상태라서 그 철도를 원활하게 하지 않기 것도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일단 뭐라도 좀 영토를 확보해야 되는 그걸 보여주는 게 더 급한 상태고 그래서 약간 초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르키프의 이제 그 서쪽의 볼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찬스크에 어렵게 해가지고 볼찬스크를 작년 11월 말에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한 80km를 더 진격해가지고 지도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그 지역들을 다 차지했는데 이것도 영토 확장 목적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군 후방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쿠피안스크 쪽으로 그 우크라이나 군대를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쿠피안스크 쪽에 반격 시도하는 부대들이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군은 예비 공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계속 이런데 이제 방어적으로 투입하는데 그런 걸 위해서 일부러 조금씩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막 나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피닝 작전이라고 해요. 고정 작전이라 해가지고 내가 공격하면서 상대방 우크라이나 군들을 딱 묶어놓는 그런 작전이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니까 이걸 묶어놓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큰 공격 작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장을 재편하고 있다는 신호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현재는 그 밑에 이제 리만입니다. 리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운하가 있는데 그 제가 지도에 빨간 줄로 표시해 놨습니다. 저기를 건너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진짜 중요한 데는 지금 밑에 빨간 동그라미를 해놓은 저 지역입니다. 저기가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인데 저기 자체가 지금 최후의 결전지다. 이렇게 저기를 공략하기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다축해서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거 좀 확대한 겁니다. 여기가 최후의 지역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원으로 표시해 놓은 한 4가지 도시가 있습니다.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스크, 드루스코프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프가 여기인데 그 중간 저기는 뭐 생략하고 중요한 데가 이제 3가지 도시가 되게 중요한데요. 결정적으로는 슬로비안스크와 크라마토스크입니다. 저기가 단순한 도시가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저기 방어선 쭉 지도에 표시되어 있죠. 굉장히 직결된 방어 직접지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가장 강력한 데가 저기 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저게 저 지역들이 분할이 돼버리면은 굉장히 경멸당하기 쉽죠. 저기서 안에서 이제 통합해서 큰 덩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고립이 돼버리면 상호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개별로 극파가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거를 방어선 정면으로 뚫는 게 아니고 우회를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류적으로 이제 군수 지원을 병참을 이제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다축으로 여러 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고 서쪽에서 내려오고 있고 남쪽에서 내려오고 있고 한 8군데 크게는 한 3군데에서 내려오고 있지만 나누면 한 8군데 방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이제 시베르스크가 넘어갔고 이제 특히 저 지역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험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러시아가 싸워가면서 지금 근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축으로 가고 있고 최소한 서너 개 축, 보통 한 8개 축이 가고 있는데 이런 작전은 시간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방어선이 두껍기 때문에 한꺼번에 돌파를 할 수 없고 돌파하다 보면 러시아군이 손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넓게 여러 축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러시아군이 작전할 때 여러 축을 동시에 타이밍 맞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작전을 싱크로나이즈 한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면 막 새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물로 이렇게 고기 잡을 때 한쪽에서는 몰고 한쪽에서는 잡고 하는데 타이밍 안 맞으면 다 새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동기화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작전이죠. 그래서 자체 병참선 각 공격하는 부대들이 각자가 병참선이 있고 각자가 지휘체계가 있고 각자가 작전 템포가 있는데 이거를 조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전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래서 2026년 한 하반기 정도에 이게 공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근데 러시아는 헤드라인을 쫓는 게 아니고 그냥 상대를 불가피한 쪽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작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군한테 굉장히 빨리 결전을 해가지고 뭐 이기든 지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소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포크롭스크하고 미르노그라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다 이제 점령을 했는데 이 이후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약간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제 큰 작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쉬고 있다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에 그린한 대로 북쪽으로 가서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공격을 하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스크라는 그 작전적 목표를 가는데 도울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방향은 서쪽으로 가서 드니프로 페트롭스크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빨리 이제 어째 보면은 저기는 방어선이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걸 성취할 수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걸 할 거냐 이걸 어째 보면은 결정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옵션은 북쪽으로 하면 결정적 전투를 빨리 하는 거고, 두 번째 서진을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심리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북쪽으로 간다, 아까 중요한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스크로 포위망의 하나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 결정적인 전투를 강화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주요 방어 직접지를 직접 공략하겠다. 이걸 이제 러시아가 그 의지를 명확히 하는 거가 되겠죠. 도네츠크의 우크라이나 방어가 이제 좀 붕괴되고 나머지가 거점들은 고립되고 각격파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굉장히 결정적일 수 있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시간과 자원을 굉장히 많이 소모한다. 그래서 리스크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진을 했을 때는 드네프로 페트로브스크로 쭉 가죠. 여기에는 방어선이 되게 얇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방어선이 좀 급히 지어가지고 요새가 얕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려오면 그 방어하는 부대들이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막강할 거다. 그래서 드네프로 페트로브스크는 저번에 아래전역을 떨어뜨렸잖아요. 큰 유즈마시 공장에 떨어뜨린데 소련 시대를 만드는 거대한 미사일 공장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도시거든요. 네 번째 도시가 밑에는 오데사냐, 드네프로 페트로브스크 세 번째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떤 비슷한 규모의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주요 경제 산업 중심지고요. 이기에 대해서 위협을 받으면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압박을 넘어서 이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가고 간접적이지만 앞에 결정적인 작전을 남겨놓고 이쪽으로 가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면 우크라이나의 지금 정치적인 결속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가면요, 거의 이때까지 돈바스 지역의 전투로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한테 쳐들어오구나.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자기가 무너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혼란이 계속 이제 가속화되고요. 이게 군사적 승리보다 더 빠르게 전쟁 종결이 가능한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선택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북진을 한다면은 상당히 인내심과 체계적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서진은 좀 기회주의적으로 큰 전투하지 않고 무너뜨리겠다는 이런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방향을 지금 다 선택 준비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그 말은 뭔가니까 전장 상황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걸 결정한다기보다 전장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스크 포위망이 예상보다 빠르게 형성되면 북진을 해가지고 빨리 할 거고, 만약에 밑에 있는 자포로제 전선이 예상보다 빨리 무너진다면은 서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거를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자포로지아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포로지아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위에 이제 포크롭스크를 오랫동안 공격하면서 그 밑에 우글레다르 같은 데에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견고하게 버텼는데 거기가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쭉 급속하게 붕괴돼가지고 이 드니프로 페트로브스크하고 자포로지아를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밀려왔는데, 이게 지금 밀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저기 굴리아폴레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 4개월 걸릴 걸 3, 4주 만에 이렇게 넘어온 그 정도로 빨랐거든요. 그런 말은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의 도네츠크에 너무 몰입하다가 다른 지역의 방어 흡수가 굉장히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자포로지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게 자포로지아 전체 지역입니다. 뭐 자포로지아 밑에 원전도 있고 다른 데가 있는데 지금 전투가 일어난 지역인데, 드네프로 강자로서 서쪽에는 지금 자포로지아 시에 굉장히 접해 있고, 이때까지 자포로지아에서 방어 거점은 오레호브라는 남쪽에 있는 그 지도 가운데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
지역인데 저기에 방어선이 굉장히 제대로 형성돼 있죠. 그런 단계인데 지금 어떻게 있는 거니까 그거를 외곽에서 둘러가지고 뒤로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오레오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적을 중심으로 방어를 했는데 저기가 거의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상태죠. 저기 군대가 많이 있고 방어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자포로지아시 쪽으로 왼쪽에 지도 맨 왼쪽 가운데 있는 데가 자포로지아시인데 저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강 같은 것도 쉽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본래 방어해야 했던 계획과 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전반적으로 그 방어를 계획했을 때 전력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오레오보나 아까처럼 오레오보가 작년에 있었던 포크롭스크 미로노그라드처럼 포위를 통해서 만약에 함락이 되면은 자포로지아 왼쪽은 거의 방어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의 방어 자체는 오레오보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 방어에 의존하는데 이게 붕괴되면 나무 거점들이 다 개별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상호 지원이 없는 부대는 공격하기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류가 교환이 되고 서로 협조된 작전이 가능하고 할 때 위력이 있는 거지. 개별 격파가 되면 조그만 부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쉽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진짜 어려운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이거를 이제 안정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포크롭스크나 그 교회 그걸 계속 공격하는 예비군을 차출해가 끌어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포로지아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제 왔는데 이게 과거에는 포크롭스크가 무너지니까 자포로지아로 보냈다가 이제 거기서 지금 포크롭스크 공격하다가 다시 또 끌어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미래를 틀어가지고 현재를 메우고 있는 거죠.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모전에서는 이게 절대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작전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기동전으로 끝날 때는 이런 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소모전 상황에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니까 예비군이라는 것은 한 번 사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한번 투입되고 나면 더 이상 예비군이 아니고 그걸 막는 방어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위기가 발생하면 그 부대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작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포로지아 아카데미 이게 군사적뿐만 아니고 이게 경제적 심리적 차원이 우리가 뭐 6.25 때처럼 어느 도시 하나가 붕괴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자포로지아도 우크라이나의 주요 산업지 중에 하나고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협을 받으면 대중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동안에 4년 동안에 이미 전쟁에 지친 인구들이 주요 도시가 위협되는 걸 목격하면 전쟁 수익 의지가 전반적으로 약화되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자포로지아 그 드네프로 강 밑에 자포로지아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게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그걸 지금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 근처로 강 넘어서 전선으로 접근하면은 국제적인 우려도 굉장히 증대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트럼프가 이야기하기로 그 자포로지아 원전을 미국에서 운영한다는 이런 이야기안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지나가고 나면 그런 안도 다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적 압력이 이제 그만해라 이런 압력을 많이 받을 거니까 우크라이나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굉장히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포로지아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 쪽은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군이 전반적으로 전장을 관리하면서 이 두 전역을, 이 두 작전 지역을 동시 공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왜 그런가 하니까 전선을 확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승 효과를 노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예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끌었으면은 어느 한쪽을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때려가지고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최정예 부대와 최대 예비군을 지금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포로지아가 약해진 상태죠. 그래서 자포로지아를 계속 건드리면은 우크라이나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에 있는 부대를 끌어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게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러시아에서는 자포로지아 공세를 하면 할수록 이제 우크라이나가 당장 어떤 행동을 못해도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스크 방어가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약화된다. 뭐 젤렌스키가 됐든 시르스키가 됐든 나라에서 계속 야 거기 자포로지아 무너지는데 뭐 하고 있냐고 자꾸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군 지휘관 입장에서 군대가 없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저기만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공격을 할 거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제한된 예비군을 어디에 투입해야 되는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 이 지도가 굉장히 좋은 게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작전 지역이 쭉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포리지아 양쪽에 그 맨 밑에 있는 두 지도하고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타스크, 리만 그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한 150km 뒤에 있는 저기 벨트를 보시면 저기를 계속 항공이나 미사일로 공격하고 저 이제 동부 전선에 우크라이나가 정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저게 매일매일 폭탄을 계속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살아서 저 지역으로 전개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와 성격이 차이.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스크는 굉장히 느리고 외과 수술적으로 꼼꼼히 하나씩 부수고 들어가야 되고 이걸 작전하려면 최소한 3, 4개월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다 축에서 한 3군데에서 한 8군데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때 그렇게 공격할 때는 이 방어군을 전략적으로 해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게 최후의 일관된 방어 직접적이기 때문에 거기를 체계적으로 분해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자포리지아 공세는 굉장히 빨리 가고 부식적으로 한번 가면은 다시 이제 회복 안 되게 기회주義적 작전이고 우크라이나 방어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목표 자체가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오레오보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니까 그걸 포위하고 자포리지아 직접 공격할 거다. 그러면 오레오보고 자포리지아가 분리된 상태에서 되면 우크라이나는 자기 후방에서 막 러시아군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공포가 확산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왜 형성되는가 하니까 포크롭스크를 너무 방어한다고 너무 투자하다 보니까 밑에 이제 상당히 일어난 측면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모전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공세가 동시에 전개된다면은 2022년 3월 이후에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군이 각 군대 작전을 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조혈전 작전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러시아군하고 지금 2026년도 러시아군은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시스템도 발달해 있고 이런 상태고 우크라이나군은 상당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2022년도 들어왔을 때는 맨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협상 테이블로 놓기로 왔는데 나중에 협상을 거부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는 이제 러시아가 잠시 헤매기도 했어요. 좀 하다가 이제 2022년 9월부터 좀 이제 소모전을 돌렸다 보는 건데 지금 작전은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그리고 한두 군데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걸 리단던시라 그러죠. 실패하더라도 백업 플랜을 가지고 굉장히 중복적인 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선례는 굉장히 제한되지만은 일부 그 과거 전쟁을 보면 패턴이 명확합니다. 1943년 2차 대전 때 이제 쿠르스크 전투 이후에 소련군의 작전들은 대부분 그냥 한 군데 공격하는 게 다축 공세를 했어요. 그리고 동시적 압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비를 분산시키고 단일 지점에 집중이 안 되게 여러 군데를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은 무기체계는 많이 발전했지만 싸우는 방법은 굉장히 유사한 논리를 따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전면 할양을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는데 이는 현실적인 요구인가요? 미러우 3자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저게 뭐 기본적으로 그 영토 할양이나 이런 것은 트럼프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영토 할양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그 안이 좋으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요구한 것은 하나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 뭔가 이제 진척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젤렌스키는 하나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1991년 영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독립했을 영토, 2022년 그 전쟁하기 전 영토, 그리고 2014년도 크림 합병하기 전 영토. 그러니까 그게 다 공통적이죠. 지금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4개 주나 크림 반도를 다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거를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아직 뭐 군대는 저렇게 완전히 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협상 자체가 안 되는데 협상을 안 하고 있으면 전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협상을 하려는 모양을 만들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협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목요일, 금요일 날 또 만나고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마 오늘 내일부터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도 실제로 크게 오갈 게 별로 없는 상황인데 전장 양상을 보시면은 러시아가 협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국민들이 죽는 게 안타까워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국민들이 죽는 걸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민족 국가인데다가 약간 이런 어떤 응집력이 없는 그런 특징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도 뭐 거의 병력 깊이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도망도 많이 가고 전쟁 나가지고 이렇게 난린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서부에 가보면 그 스키 타는 휴양 도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또 그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모나코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부가티 같은 고급 차량의 절반이 다 우크라이나 번호판을 달고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제 나라 자체가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슬라브 민족이니까 뭐 전쟁하라 그러면 전쟁 열심히 하는 그런 것 정도밖에 없는 거지. 어째 보면은 국민적으로 이거를 책임 묻고 하는 정도의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시기가 너무 지나버리고 젤렌스키는 임기를 넘긴 지가 이번 5월이 되면 2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몇 달씩 이렇게 의회에서 연장해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딜레마는 뭔가니까 지금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한된 예비군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동시를 위기를 대응해야 되고 슬로비안스크와 크라마토스크 방어하는 건 군사적으로 필수적이고 이러면 도네츠크 전역이 붕괴가 되거든요. 포르지아를 방어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필수예요. 그걸 이걸 이러면은 대중의 사기나 경제적 지성이 붕괴되죠. 거기서 미콜라이프로 해가지고 도네츠크 강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가 키예프까지 연결되거든요. 그 우리 같으면 한강의 중간에 하나 탁 잡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포로제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6.25 때 소위 말해서 가평 전투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북한강에서 서울 쪽으로 중공군이 이렇게 춘천 서울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려왔잖아요. 그걸 이제 전투를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제 그게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런 것처럼 자포로지아도 그런 작전이에요. 우리 같으면 6.25 같으면 가평 전투 비슷한 그런 작전인데 거기에 이제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현재는 급하게 예비군은 형성이 잘 안 되고 기존 부대는 지쳐 있는데 서방 지원이 지속은 되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무기와 탄약도 부족하지만 그걸 운영할 인력과 일관된 작전 구조가 없이는 효과적으로 작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도 불구하고 뭐 끝끝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미래를 틀어서 현재를 메우고 있기 때문에 지속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젤렌스키는 현재 어떤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렇게 이제 군사적 압박을 하면은 협상 조건이 이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우크라이나는 영토 영부를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주요 도시들의 함락 대결은 포위되면 이때까지는 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1, 2, 3, 4, 5 도시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도시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협상이 이제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고 이제 긴급한 필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협상 조건이 전장의 현실을 바꿀 거예요. 지금까지 4개를 요구했는데 그다음 8개 주를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빨리 해야 돼요. 근데 협상을 빨리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가지고 협상을 빨리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째 보면 젤렌스키가 자율적인 결정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자기 마스터들, 전쟁의 주인들 쳐다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자 회담 이후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끝을 향하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인원 누적이 154만 명, 이건 러시아군이 국방부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빨간 줄을 쳐놨는데 여기 보시면 일자별 손실이 지금 한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 이상 거의 일관되게 저 빨간 선 위에 유지하고 있어요. 저게 한 1200~300명 선입니다. 1200~300명 선 밑에 뭐 어떤 때는 한 1100명이나 1000명 선으로 가끔 내려올 때도 있지만은 1년 365일 중에 그런 날짜는 한 열흘도 안 되고요. 대부분 1200~300명을 넘고 그리고 어떤 데는 1500명도 넘고 그렇습니다. 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작전이 계속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게 그렇지 않으면 매일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하한선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원 손실 누계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걸 보고 독일군의 2차 대전 때 상황하고 그래프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 11월 정도에는 항복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항복을 하지 않았죠. 항복하지 않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마음이니까 그러는데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준을 넘었었다. 현재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손실 데이터가 보안이다 보니까 비밀이니까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은 나라에 대해 추정치를 하다 보니까 선전전의 일환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숨길 수 없는 하나는 시체 교환입니다. 시체 교환은 죽은 시체를 있는 거 다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꽤 오랫동안 하루에 1000명씩 이렇게 죽어 있어요. 저게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가장 최근에 한 게 지난주에 이제 2026년 1월 29일 날 했는데 우크라이나군 청구 시체를 우크라이나가 돌려받고 그리고 러시아한테 돌려준 게 38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보면 26대 1이죠. 근데 그동안 누계는 보면은 전쟁 나고 나서 시체 교환 누계는 우크라이나군 시체가 2만 구가 됐고요. 러시아군은 165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2대 1입니다. 그걸 제가 그때 그래프하고 이제 누계 그래프를 했는데 누계 그래프는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나 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쭉 바뀌고 있죠. 저 자세히 보시면 저게 2024년 8월부터 저게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쿠르스크 전투부터는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전투를 하고 자기 시체 수습할 시간도 없이 몰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개별 교환 비율로 50대 1이었던 적도 있고 지금 대부분 저게 보면은 한 25대 1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저게 청구에 20대 1이면 청구에 59를 받아야 20대 1이거든요. 근데 20대 1보다 높다는 것은 청구를 받으면서 돌려주는 것이 뭐 29 정도 돌려주는 그 상태.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게 정확하게 손실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게 유일하게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걸 보면은 지금 어떤 건지 힌트를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